얽혀 사는 주제에 그깟 짐 정리 시간 맞춰서 못 해줘요. 혜진아,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이었어요. 짝! 혜진의 손바닥이 순애의 오른쪽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저 정신없는 여자가 내 여행을 망쳤어. 가진 것도 없으면 눈치라도 좀 봐. 문을 닫으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럭셔리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 도훈이도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순간 김순애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기고만장했던 그들이 전화 한 통으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연 보름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순애는 거실 바닥에 펼쳐진 큰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훈과 혜진이 내일부터 떠날 유럽 여행 짐들이 집 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마친 순애는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이 언제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 정리해서 옮겨놔요. 혜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방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뜨거운 국그릇을 식탁에 놓고 서둘러 혜진 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디로 옮기면 되겠니? 아, 진짜 답답해. 그냥 구석 어디든 치워놓으란 말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무거운 가방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가방 안에 든 옷가지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순애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가방 지퍼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는지 끌려나가면서 벌어졌어요. 가방 안에 든 옷가지들과 화장품들이 와르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혜진의 비싼 향수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톡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미안해. 지퍼가 똑바로 잠겨지지 않은 걸 못 봤네. 순애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혜진의 손바닥이 순애의 오른쪽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세상이 한순간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쌌어요. 뺨의 따끔한 아픔보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도훈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말리지도 어머니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나와. 늦겠어. 도훈이 혜진을 재촉하며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혜진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대충 집어넣고는 순애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도대체 뭘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어. 얹혀 사는 주제에 시키는 일도 똑바로 못하고 진짜 짜증나. 저희 2주 뒤에 오는 거 아시죠? 차가운 목소리를 남기고 문이 닫혔어요. 순애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멀어져가는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뺨에서 뜨겁게 울리는 통증이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맞았다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남의 집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다니요. 순애는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숙이 박힌 것은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를 말리지도 어머니를 감싸지도 않는 아들의 모습에 순애의 가슴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훈이가 나를 외면한다고?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젖을 먹여 키우고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던 그 아이가 지금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어린 도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도훈을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 남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우리 아들이야. 여보, 정말 우리 아들이라고. 남편이 순애의 어깨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그때의 따뜻함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지금의 현실만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도훈이 첫걸음을 떼던 날 남편과 함께 손뼉을 치며 웃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했던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어요. 순애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슬퍼졌어요. 뺨을 맞은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아 자꾸 뺨을 만져봤지만 여전히 아린 통증이 느껴졌어요. 순애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몇 달 전 결혼 40주년 기념일에 다녀갔던 김동식 팀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결혼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애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고 김대수 사장님의 오랜 동업자였던 사람입니다. 김동식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장님과 30년 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2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매주 만나서 차를 마시곤 했죠. 그분은 제게 형 같은 분이셨어요. 김동식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사장님이 사업이 어려워지실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순애가 나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부인분만을 위한 자산을 비밀리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께서 순애가 알면 아들에게 다 줘버릴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 후 결혼 기념일에 알려드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동식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아내분만을 위해 따로 준비해 놓으신 자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 빚만 잔뜩 있었는데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도 매달 조금씩 부인분 명의로 주식을 사시고 땅을 사두셨어요. 새벽까지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요. 순애는 남편이 거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김동식이 서류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사신 주식이 지금은 10억, 변두리 땅들이 50억, 상가 건물들이 150억 정도 됩니다. 현금도 5억 있고요. 순애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장님 마지막 말씀이 순애가 나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였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 자신만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사랑이었습니다. 김동식이 서류 맨 마지막 장을 넘기자 남편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사업 실패로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이 모든 건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없어도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사랑한다. 순애는 남편의 글씨를 보며
목 놓아 울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품에 안고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감쌌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순애는 여러 번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도훈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해요. 다른 날에는 혜진에게도 시도해 봤어요. 혜진아, 잠깐 앉아볼래? 너한테도 얘기할 게 있어. 아들 집에 얹혀 사시는 분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애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아니, 이제는 제가 얘기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김동식 팀장의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여보, 당신 마음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순애는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김 팀장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기도 전 순애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눈을 뜬 것이었어요. 어젯밤 마음속으로 다진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옷장 위쪽 선반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먼지가 쌓인 가방을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순애의 마음은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을 차분히 개어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코트, 도훈이 어릴 때 어버이날 선물로 준 블라우스까지 모두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도훈에게 맞은 뺨은 아직도 약간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슬프고 무기력한 눈이 아니라 뭔가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이었어요. 순애는 서랍에서 김동식 팀장이 준 서류철을 꺼내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산 관련 문서들은 절대 놓고 갈 수 없었어요. 이것만큼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액자를 들고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당신이 남겨주신 그 사랑으로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아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혼자 울던 밤들, 주방에서 혜진 눈치를 보며 요리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순애는 이 집에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당한 모욕과 상처가 모두 문턱 너머에 남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택시를 잡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그날 순애는 김동식 팀장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원룸 하나만 계약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가자 순애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작은 주방, 그리고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순애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남겨준 삶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한편 순애는 새로운 집에서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로웠어요. 밤이 되면 적막감이 몰려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자유로움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순애가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어머, 순애야. 순애가 돌아보니 반가운 얼굴이 서 있었어요. 바로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순애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였어요.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순애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명자가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줬고 장례식 때도 밤새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명자가 다른 동네로 이사간 후로는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머, 명자야. 여기서 웬일이야? 순애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에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야말로 순애, 너 여기서 뭐해? 이 동네 사는 거야? 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순애는 자신이 원룸으로 이사 온 것을 명자가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응, 여기 원룸 얻어서 이사했어. 정말? 도훈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명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통화에서는 아들과 잘 지낸다고만 들었거든요. 순애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 어떻게 된 일이야? 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 얘기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순애의 표정을 본 명자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집 가까운 데 살게 된 거네. 좋다. 너도 이 근처에 살아?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 장 보러 나왔다가 너 만났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금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럼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명자가 순애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다행이야.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요즘 혼자 지내느라 심심했는데 잘됐다. 명자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것 같아요. 명자도 가까이 있고요. 사진 속 남편이 순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순애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도훈과 혜진은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두 사람은 빨리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집에 가서 샤워부터 하고 싶어? 혜진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피곤해 죽겠어. 도훈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순애가 마중 나와야 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네? 도훈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셨나? 혜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순애가 집에 오지 않자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순애의 방을 열어봤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혜진아, 어머니 짐이 완전히 없어. 도훈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이 방 안을 둘러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와, 진짜 대단해. 완전 민폐덩어리네. 말도 안 하고 그냥 집 나가다니. 이게 어른이 할 짓이야? 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적어도 말은 하고 가셔야지. 도훈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른답지 못하네.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몰래 짐 싸서 가다니. 그런데 솔직히 속 시원하다.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고. 혜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사실 순애와 도훈 부부가 함께 살게 된 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순애는 혼자 지내기 어려웠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도훈은 대학 졸업 후 작은 의류 제조업체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성복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5년째 접어들면서 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독일제 재봉 기계들을 들여와 품질 향상에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혼 전까지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2년 전 순애가 혼자 지내기 힘들어하자 도훈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혜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육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비교해보니 자신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훈의 의류 사업도 요즘 들어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납품 계약도 늘어나고 공장 확장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바빠졌고 집안일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 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도훈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부부만의 시간을 갖자고 혜진이 제안했거든요. 하지만 출발 당일 아침 순애의 실수로 여행 가방이 쏟아지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어요. 그때 도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부장님. 도훈이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네, 공장 확장 건이요? 아직 결정 못했는데. 은행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화 내용을 듣던 혜진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대출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요? 얼마나요? 도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회사 가서 자세히 얘기해요. 전화를 끊은 도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진이 물었어요. 공장 확장하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한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얼마나? 도훈이 잠깐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20억 정도 더. 20억? 그럼 총 대출이 얼마가 돼?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한 50억 정도 될 거야. 어머, 그렇게 많이? 도훈이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면 어쩔 수 없어.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 마.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하지만 도훈의 표정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빨래와 설거지가 문제였습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갔고 먼지도 쌓여갔어요. 여보, 빨래 좀 해줘. 혜진이 도훈에게 말했어요. 나도 바쁜데. 내가 해. 내가 왜 해? 나도 일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거 언제까지 둘 거야? 도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해. 나 어제 청소했잖아. 청소는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치운 거잖아. 말다툼이 일상이 되었어요. 밥도 문제였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몸도 무거워졌어요. 또 치킨이야? 속 쓰려 죽겠는데. 혜진이 불평했어요. 그럼 내가 해봐. 나 요리 못한다고 했잖아. 나도 못해.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까.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순애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를요.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을 순애 혼자 도맡아 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불편해 죽겠어. 혜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게. 이럴 줄 몰랐는데. 도훈도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은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전화하셨다고요? 공장 화재보험 갱신이요? 도훈이 전화를 받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아, 그거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너무 바빠서. 만료일이 언제라고요?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도훈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 갱신하라고 하네. 귀찮네. 그냥 나중에 하지 뭐. 혜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보험 갱신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훈과 혜진은 순애가 없는 자유로움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출과 보험 문제는 곧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일들이었어요. 도훈은 사업 확장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최신 기계 도입을 계획하며 큰 그림을 그렸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 연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 대출 한도 더 늘릴 수 있어요? 도훈이 은행 직원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기존 대출이 30억 있으시죠? 담보 가치로는 20억 더 받으셔서 총 50억까지 가능합니다. 좋아요. 20억 추가 대출로 바로 진행해 주세요. 도훈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여보, 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사업만 잘 되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도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사업 몇 년째 하는데. 도훈은 혜진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성공만 보이는 상황에서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훈은 요즘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최근 공장 가동률을 높이려고 야간 작업까지 늘렸는데 노후된 전기 설비 점검은 비용 때문에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도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지금 소방서에서 진화 작업 중인데 피해가 엄청납니다. 도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화재가? 네, 창고 쪽에서 시작돼서 바람 때문에 공장 건물까지 번졌어요. 빨리 오세요.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이야? 혜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대. 당장 가봐야겠어. 도훈은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도훈은 공장 앞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낸 모든 것이
검은재와 연기 속에 사라져 있었어요. 공장 건물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타 뼈대만 남아 있었고 몇십억 원짜리 독일제 기계들이 모두 고철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훈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을 바라보며 도훈은 현실감을 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던 그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기계들, 완성 직전이던 제품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피해가 컸네요. 소방관의 말에 도훈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그때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화재보험 갱신이 안 돼 있어요. 지난달에 만료됐는데 도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몇 번 연락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것이었어요. 도훈은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현기증이 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왜 그때 보험 갱신을 하지 않았을까? 몇 번이고 자신을 자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도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몇 번이나 전화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해라고 말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고작 몇 분이면 끝날 일을 미뤄뒀다가 이런 큰일이 났어요. 도훈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도훈은 타버린 공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훈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도훈은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도훈입니다. 어제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요. 계약자님 보험이 지난달에 만료됐네요.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깜빡했거든요. 한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없죠? 5년 동안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문자, 전화로 여러 차례 안내드렸습니다. 갱신하지 않으신 것은 고객님 책임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저 완전히 망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대답은 냉정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훈은 보험회사 본사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제발요. 저한테는 이게 전부예요. 가족도 있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 망했어. 공장도 기계도 다 타버렸어. 도훈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보험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잖아. 보험 갱신을 안 했어. 완전히 깜빡했어.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보험이 없다고? 지난달에 만료됐는데 갱신을 안 했어. 혜진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깜빡할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지금 이게 농담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혜진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며칠 후 정확한 피해 규모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35억 원, 거기에 은행 대출금 50억까지 합치면 85억 원의 빚을 진 상황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도훈이 회사에 출근했지만 직원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몇 명의 직원들이 찾아와 퇴직금을 요구했어요. 공장도 없는데 더 이상 출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달아 계약 취소 통보가 왔어요. 공장이 없어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거래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졌어요.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사방팔방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을 만나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10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친구는 없었어요. 은행에도 매일 찾아가 담당자에게 매달렸지만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업하는 지인들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서울 시내를 헤매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났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한 달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도훈은 전화를 받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집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뭔 일인데? 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 아버지도 돈이 없어.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혜진아,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큰 돈은 없단다. 우리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친정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제발이요.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서. 전화가 끊어진 후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순애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분한테 뭘 기대해? 혜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순애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순애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생활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마트 할인 스티커를 찾아다녔고 편의점 도시락도 가격을 보고 고민해야 했어요. 혜진이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중고거래 앱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옷들도 헐값에 팔아야 했어요. 이게 고작 몇십만 원이야? 혜진이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밀린 요금까지 합쳐 5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것도 못 내면 전기를 끊는데.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겨울이 다가오자 난방비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옷을 입고 집안에서도 움츠리고 있었어요. 도훈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사업가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혜진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마주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혜진이 지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매일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렸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날 밤 도훈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업 확장을 꿈꾸며 의기양양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순애를 찾을 방법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장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훈의 몸은 급격하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며 술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밥 좀 먹어. 혜진이 라면을 끓여 가져다 줬지만 도훈은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냥 둬. 이러다가 몸까지 망가져. 정신 좀 차려. 혜진의 말에도 도훈은 반응이 없었어요. 매일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훈이 은행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길 한복판에서 휘청거리던 도훈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고 도훈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혜진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훈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쇠약한 상태예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 2기 진단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암이라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2기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말에 혜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도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보, 그런 말하지 마.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공장도 망하고 이제 암까지.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혜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행히 2기라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만 잘 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의 말에 혜진이 조금 안도했어요. 정말요? 그럼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기는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80% 이상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하지만 다음 말에 다시 절망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 비용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혜진은 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별실로 돌아온 후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수술비는 어떻게 해? 그러게. 도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항암 치료까지 하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공장도 망했는데.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도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혜진이 소리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병은 나을 수 있다고 하지만 치료비 문제가 걱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까지 몇백만 원은 들 텐데. 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나도 아직 젊은데. 며칠 후 친구들을 만났을 때 혜진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어요. 우리 남편이 또 승진했어. 친구의 자랑을 들으며 혜진은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런 불행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집에 돌아온 혜진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35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도훈이랑 있으면 내 인생도 끝이야. 혜진의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발에 빚까지, 나까지 망할 수는 없어. 며칠 후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이혼하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이혼하자고. 나 정말 더는 못하겠어. 혜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도훈이 혜진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손 놔.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안 돼. 절대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당신 문제야. 나까지 망칠 수는 없어. 혜진아, 제발.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떠나지 마. 도훈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며 혜진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일어나. 보기 싫어. 제발, 제발이야. 나 치료받고 나으면 다시 열심히 할게. 더 잘해줄게. 치료받을 돈이 어디 있어? 공장도 망했는데. 돈은 내가 구해볼게.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도훈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어떻게? 어디서?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친구들한테 빌려서라도. 친구들이 그런 큰 돈 빌려줄 것 같아? 정신 차려. 도훈이 절규했어요. 정말 징그러워. 그렇게 매달리지 마. 혜진이 도훈을 밀쳐냈어요. 혜진아, 혜진아, 정말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결국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혜진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병원에 홀로 남은 도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업도 망하고 아내마저 떠나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편 순애는 명자와 자주 만나며 예전처럼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명자의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순애야, 밥 먹었어? 내가 반찬 좀 해놨는데 같이 먹자. 명자가 차린 밥상을 보고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간단한 반찬 몇 가지였지만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깔스럽게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정말 맛있어 보인다. 순애가 나물 무침을 한 젓가락 먹어보니 입안에 깔끔한 맛이 퍼졌어요. 어머나, 이 시금치 나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그냥 평소대로 했는데 뭐. 명자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순애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도라지 무침도, 콩나물 무침도, 고사리 나물도 모두 깔끔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습니다. 명자야, 너 정말 솜씨가 좋구나. 나도 반찬은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순애도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명자의 손맛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순애가 김치나 장류, 국물 요리에 뛰어나다면 명자는 나물 반찬과 밑반찬이 일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명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참 답답해. 왜? 무슨 일 있어?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몇 년 전에 아들들한테 재산을 미리 다 넘겨줬거든. 그래. 그때는 세금도 아끼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아들들이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어. 그런데 요즘은 자꾸 뜸해지는 거야. 어머, 그럼 어떻게 해?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돈 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명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자식들도 각자 살림이 있으니까 이해는 해.
그래도 매달 생활비가 없으니까 참 막막해. 순애는 명자의 처지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명자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함부로 돈을 주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애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명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때 순애에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명자야,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순애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반찬가게 같이 해보는 거 어때? 반찬가게? 명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너는 밑반찬 솜씨가 정말 좋고 나는 김치나 장류를 잘하잖아. 둘이 합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순애의 말에 명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가게는 어디서 해?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 사실은 남편이 나를 위해 재산을 좀 남겨둔 게 있더라고.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 건물 1층에 공실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우리 시작해보자. 순애는 남편이 어떻게 재산을 남겼는지에 대해 명자에게 다 말해주었어요. 명자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 일같이 기뻐했어요. 정말? 어디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자리가 좋아서 잘만 하면 장사는 잘 될 것 같아.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지. 우리 솜씨 좋은데 안 될 이유가 없어. 두 사람은 남편의 건물 1층을 둘러봤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여기 괜찮네.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볼까? 명자는 순애의 배려심을 느끼면서도 고마웠어요. 가게 이름은 정든 반찬으로 정했어요. 두 사람은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어요. 순애는 김치와 젓갈류를, 명자는 나물 반찬과 조림류를 담당했습니다. 오픈 첫 주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순애의 손맛과 명자의 부지런함이 더해져 반찬 맛이 일품이었어요. 사장님,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이 시금치나물도 정말 깔끔하고 맛있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순애야, 우리 대박이네. 명자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반찬 가게는 매일 매출이 늘어났어요. 순애와 명자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든 반찬이 오픈한 지 2달째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줄을 서던 손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한산한 가게를 지키던 순애와 명자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최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알려준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사장님들 모르시는구나. 여기서 식중독 걸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순애와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틀 후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며 정밀 점검을 시작했어요. 1시간 넘게 점검한 후 다행히 위생 상태는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정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순애는 김동식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김 팀장의 조사 결과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경쟁 반찬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며 악성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김동식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만들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온라인 판매는 어떠세요? 요즘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찬 주문이 많거든요. 일주일 후 보건소에서 이상 없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퍼진 소문 때문에 손님들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김동식의 도움으로 온라인 반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김치와 나물들의 예쁜 사진과 함께 온라인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30개들이 김치 5박스 주문이 들어왔어. 명자가 신기해하며 외쳤어요. 온라인 주문은 멀리서도 가능해서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가게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오프라인 단골 손님들도 다시 돌아왔고 온라인 주문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반면 악성 소문을 퍼뜨렸던 경쟁업체는 한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순애가 김동식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위기를 겪고 나니 순애와 명자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가게도 더욱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김동식 팀장은 단순한 자산관리자를 넘어 순애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애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머, 순애 아니야? 순애가 돌아보니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박 아주머니, 여기서 웬일이세요? 나야말로 순애 너 여기서 뭐해? 이사했다더니.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순애야, 도훈이 많이 아프다면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몰랐어? 내가 병문안하러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다가 복도에서 우연히 도훈이를 만났거든.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 너무 말라서.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도훈이더라고. 박아주머니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도훈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아픈데요? 순애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고 병원복 입고 있더라. 혼자서 링겔대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 그 순간 순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혼자 아파하고 있다니요. 순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도훈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박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혼자서 링겔대를 끌고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며느리도 안 보이고 완전히 혼자더라.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도훈은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었어요. 서울대 병원이라고 하셨죠? 맞아, 서울대학병원이야. 순애는 그 순간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야채며 생선이며 모든 것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순애야, 어디가? 박아주머니가 놀라서 불렀지만 순애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았어요. 한 대, 두 대가 그냥 지나가자 순애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택시요. 순애가 큰 소리로 외치며 손을 더 크게 흔들었어요. 드디어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순애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애는 가슴을 쿵쾅거렸어요. 내 아들이 혼자 아파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순애에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는데요. 순애는 손을 꼭 쥐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도훈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나에게 상처를 남긴 나쁜 아들 미운 아들이었지만
미워도 죽일 만큼 미워도 잘 살길 아니 좀 못 살길 바랬어도 아픈 건 아니었어요. 가게 일도 명자와의 약속도 모두 잊었어요. 오직 아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한 순애는 원무과에서 도훈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면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럼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은 가능한가요? 저는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신분증 확인해 보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순애는 간호사의 안내로 의사와 면담할 수 있었어요. 담당이인 김 교수가 진료실로 순애를 불러들였습니다. 김도훈 환자의 어머니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김 교수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암 2기로 진단됐습니다. 위암이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게다가 환자가 발견 당시 이미 많이 쇠약한 상태였어요.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다행히 2기라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치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기는 수술만 잘 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생존율이 85% 정도 되거든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나으실 수 있어요. 김 교수의 말에 순애가 조금 안도했어요. 정말요? 그럼 낫는다는 거죠? 네, 희망을 가지세요. 2기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단계입니다. 701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잠시 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아직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치료 가능하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틈 사이로 병실 안을 들여다본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도훈의 모습은 의사의 설명보다도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얼굴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저게 정말 우리 도훈이인가? 순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미워했어도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저건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젖을 먹이며 밤낮 돌봤던 그 아이가 첫걸음말을 떼며 엄마를 부르던 그 작은 아이가 저렇게 병들어 누워 있다니요. 순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모성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아픈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순애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도훈이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순애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도훈아. 순애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순간 순애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들, 뺨을 맞았던 그날의 아픔, 무시당하며 살았던 날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렇게 아픈 아들을 혼자 내버려뒀다는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도훈은 입술을 떨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도훈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에게 손을 들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사업에 취해 가족을 소홀히 했던 자신이, 성공만 쫓으며 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도 될까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도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이는 어디 갔어? 아프면 아내가 간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혜진이는 떠났어요. 떠났다고? 순애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했어요. 돈도 없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도훈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아내까지 떠나다니요. 그날 저녁 순애는 원무과에서 도훈의 치료비를 미리 결제했어요. 당분간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애가 도훈을 찾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도훈의 상태가 수술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며 2주간 영양 공급 후 수술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순애는 치료비 걱정 없이 가장 좋은 특실과 최고의 치료진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만 살리면 되니까요. 도훈이 돈 걱정을 하자 순애는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 건강만 신경 쓰라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2주 후 6시간에 걸친 큰 수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암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어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도훈에게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구토가 계속되고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도훈은 점점 의기소침해졌어요. 3차 항암 치료까지는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항암제를 바꿔서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순애도 지쳐갔습니다. 매일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아들을 돌보느라 체중이 5kg나 빠졌어요. 순애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4차 항암 치료에서 드디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항암제가 도훈에게 잘 맞았던 것이었어요. 구토가 줄어들고 조금씩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 종양 크기가 30% 줄어들었다는 좋은 소식이 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어요. 6개월간의 긴 치료 과정 동안 순애와 도훈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도훈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았어요. 며칠 후 김동식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아드님 거래처 결제를 못 해줘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매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네,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에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사겠어요. 순애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김동식은 경매에서 도훈의 집을 낙찰받아 순애 명의로 등기했어요. 아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는 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나왔습니다. 도훈이 좋아했던 죽을 끓여와서 조금씩 먹였어요. 병실에 작은 가습기도 가져다 놓고 따뜻한 조명도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도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도훈이 순애에게 말했어요. 왜?
순애가 도훈의 손을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순애가 따뜻하게 말해줬습니다. 2달 후 도훈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치료 효과가 아주 좋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훈은 순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옆에 있어주지 않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도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도훈을 안아줬습니다. 긴 치료 과정을 거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훈이 입원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애가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고 있는데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초라한 모습의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사실 순애와 명자가 건물을 보러 갔을 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혜진은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이혼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목소리가. 혜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순애가 다른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서 재빨리 길 건너편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저 할머니가 여기서 뭐하지? 호기심이 생긴 혜진은 몰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순애야, 이 건물 임대료는 얼마야? 임대료는 무슨? 내 건물이야. 남편이 남긴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 말을 들은 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남편이 남긴 건물? 혜진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다고 무시했던 순애가 건물 주인이라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지? 혜진은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래 지켜봤어요. 정말로 순애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것을 보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은 순애에게 가서 사과하고 다시 그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기회만 노리고 있던 터였습니다. 도훈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놓고 혜진을 바라봤어요. 몇 달 사이에 혜진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순애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김치 담는 일을 계속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혜진이요. 순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면 모르겠니? 누군지 알아.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너한테 들을 말 없어. 나가. 혜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애가 드디어 손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해 달라고? 네, 어머님. 제가 도훈 씨 간병할게요. 순애가 앞치마를 풀며 혜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혜진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어머님, 시어머니 뺨까지 때린 년이 지금 와서 무슨 면목으로 여기 나타났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없어서 시어머니를 때려? 그리고 도훈이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이혼 서류 들고 도망간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혜진이 바닥에 머리를 대고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혜진은 순애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혜진은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정말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병원에 가서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혜진이가 왔었어. 혜진이가요? 도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더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순애가 도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했어. 우리한테는 더 이상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도훈이 순애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혜진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혜진은 절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을 사랑한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 달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도훈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어 의사도 놀랄 만큼 회복된 상태였어요. 순애는 도훈이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도훈이 병원 로비에서 순애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순애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업이 망한 후 이 집은 은행 경매에 넘어갔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이 집 경매로 넘어가서 곧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순애가 도훈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얘기 병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너희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재산을 남겨두셨더라. 나도 몇 달 전에야 알게 됐지. 도훈의 눈이 커졌어요. 재산이요? 그래. 내 병원비도 그 돈으로 낸 거고. 순애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집도 경매에 나왔을 때 내가 다시 사들였어. 너희 아버지와 추억이 많은 집이잖아. 어머니가 이 집을 사셨다고요? 도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 아들이 갈 곳 없으면 안 되잖아. 순애의 말을 듣고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순애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도훈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집까지 지켜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자세한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듣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이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좀 보러 가도 될까요? 왜?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하고 싶어서요. 도훈이 반찬 가게를 찾아왔을 때 순애는 놀랐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는 아직 몸이 약한데 무슨 일을 해? 간단한 것부터 배우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도훈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정말 간단한 것부터 해라. 무리하면 안 돼. 도훈은 먼저 가게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진열장을 정리하며 작은 일부터 배워나갔습니다. 명자는 처음에 도훈을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순애야, 도훈이가 많이 달라졌네. 그러게.
예전 같으면 이런 일 절대 안 했을 텐데. 두 사람이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우는 며칠 후부터 간단한 반찬 담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순애와 명자가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우는 제법 능숙하게 반찬을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손님들도 도훈의 변한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도훈이 완전히 회복되고 반찬 가게 일에도 익숙해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던 도훈이 문득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 건물 임대료는 얼마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순애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실 임대료는 안 내고 있어.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 도훈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몰래 재산을 모아뒀다는 것, 몇 달 전 김 팀장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도훈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다른 건물들도 좀 있고 정확히는 2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도훈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며 얹혀 산다고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200억대 재산가였다니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 앞으로만 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업이 어려워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재산을 모아둔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제대로 효도하겠어요. 며칠 후 도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도야.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도훈은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훈이 가게 일을 배우며 순애와 함께 웃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순애가 어지럼증을 느끼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황급히 순애를 붙잡았지만 순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도훈이 순애를 흔들며 큰 소리로 불렀지만 순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자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머, 순애야, 이게 무슨 일이야? 명자가 순애의 이마에 손을 대며 소리쳤어요. 119에 빨리 신고해. 명자가 도훈에게 급하게 말했고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119 상황실입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환자의 나이와 성별을 알려주세요. 72세 여자분이에요. 도훈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현재 의식은 있으신가요? 어머니, 어머니, 들리세요? 도훈이 순애를 다시 불러봤지만 순애는 눈을 감고 꼼짝하지 않았어요. 의식이 없어요. 급해요. 어서 와주세요. 도훈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어요.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도훈은 순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순애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나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며칠간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도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의사의 말을 듣고 도우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느라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우는 병실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해도 병원 복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도우나,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을 거예요. 도우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병실 앞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도운을 보며 명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도운의 표정에는 깊은 자책감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잠시 후 순애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의자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도운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운아. 순애의 작은 목소리에 도운이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도운의 목소리에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순애가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순애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너 덕분에 금방 회복한 것 같다. 순애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을 때 도우는 비로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순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겼어요. 무거운 것은 절대 순애가 들지 못하게 했고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도운의 변한 모습을 본 명자가 순애에게 감탄했어요. 순애야, 도운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실제로 도운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가게 문을 열고 청소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정리를 마쳐놓고서야 집에 돌아갔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단골 손님들도 도운의 변화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자신의 곁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오래된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덕분에 아들도 지킬 수 있었고요. 순애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연 지 반년이 지나자 정든 반찬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명물이 되었습니다. 순애의 김치와 명자의 나물 반찬, 그리고 도운이 정성스럽게 담아주는 서비스까지 더해져 입소문이 났던 것이었어요. 도운의 건강도 계속 좋아져서 정기검진도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무렵 순애는 김동식 팀장의 도움으로 한강이 보이는 3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순애와 도우는 서로를 더욱 챙기게 되었어요. 도우는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니 집을 찾았고 순애도 가게에서 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2달 후 정든 반찬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훈이 2호점을 담당하고 순애와 명자가 1호점을 관리했어요. 어느 날 도훈이 순애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매일 남는 반찬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버리기는 아까운데. 순애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근처 보육원에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도훈은 매일 저녁 남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근처 보육원에 가져다 줬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도훈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도훈에게서 완치 수준이라는 최고의 소식이 왔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도훈과 명자를 한강뷰 집으로 초대해서 축하 저녁을 차렸습니다. 저녁 후 순애가 도훈에게 말했어요. 도훈아, 엄마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만 사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는 게 어떨까?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날부터 순애와 도훈은 매달 보육원과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시작했어요. 김동식 팀장이 모든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보육원에 반찬을 가져다 주던 도훈은 그곳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수진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녀의 모습에 도훈은 감동했습니다. 사장님, 매일 이렇게 좋은 반찬을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에 도훈은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그녀는 돈이나 조건보다는 진심과 착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도훈이 대답하며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훈은 수진과 함께 보육원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 씨는 정말 마음이 착하시네요. 도훈이 진심으로 말했을 때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훈 씨도 그래요. 이런 좋은 일을 계속하시는 걸 보면. 순애는 아들이 진정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여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순애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도훈이도 완전히 나았고 착한 사람도 만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순애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 아들과의 회복된 관계, 믿을 만한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순애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서 아들과 좋은 친구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훈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자신의 용기, 그리고 아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순애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순애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서 아들과 좋은 친구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순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순애처럼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와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순애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대본 주인공 순애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